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3선에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재건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퇴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 등을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이 제로라고 주장하고 대통령 사과와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의혹 등 3대 특별검사를 임명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3대 특검 임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 첫 낙마 사례가 나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화될 인사와 입법을 둘러싼 공방의 쟁점과 향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의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지적하며 도덕성 제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실시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송원석, 김성원 의원 간의 2파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퇴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먼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차명 부동산 의혹과 차명 대출 알선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다며 인사 검증 실패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대통령실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였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약속하길 바랍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금전 거래 의혹도 언급하며 재산 미스터리가 점입 가경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날카롭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 재판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 수 있지만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와 상대할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2파전이 유력한 상황. 송원석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도전합니다. 경북 3선의 송원석 의원은 통합의 리더십을 약속하고 그림자 내각으로 이재명 정부를 부처별로 감시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 민심을 잘 아는 자신이 원내대표 적임자라며 내부 갈등을 끝내고 외연을 확장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하루 후보 등록을 신청받고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과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특별검사 지명을 마무리하면서 특검 수사가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지명을 완료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해병대원 특검에는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이 지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력은 물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갖췄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범죄 혐의가 조속히 규명되고 단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특검 지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도 특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전례 없는 규모의 특검으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챙길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 인선에 이 대통령의 정치 편향성이 드러나 있고 이미 답을 정한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의 인선부터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 편향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이는 특검의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추천에서 대통령의 지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이제 3대 특검은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한규입니다. 네,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속도전 무슨 뜻일까요? 네, 지난주 수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네. 민생 경제 회복 등 이제 산적한 해결을 위해서 그야말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어서 주간 이슈픽의 첫 주제를 속도전으로 정해봤습니다. 네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임명 동의안이 지명된 지 6일 만에요. 지난 10일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와 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은 각 부처 장관 지명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시작 전에 진용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요. 네. 또 김 후보자 청문회는 20일과 23일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인사와 함께 또 2차 추경안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또 취임과 함께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내내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번 2차 추경은 20조 원 규모 정도로 이 소비 진작과 또 소상공인 지원에 맞춰질 전망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고요. 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면서 신속한 추경을 요청을 했고 우 의장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은요 6월 안에 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속도전이 실감이 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이슈픽으로 가겠습니다. 네, 김병기 대 물음표 퀘스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오늘 선출됐죠?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에 네. 그의 카운터 파트너가 될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도 선출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누가 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2대 국회가 이제 작년 4월에 이제 선거가 있었고 이제 5월 말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세 번째 원내대표 선출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는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해 12월 7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제 자리를 그만두게 됐고요. 네. 이어서 5선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어 왔습니다. 군 원내대표가 이제 이번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번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하루 후보자 등록을 받게 됩니다. 오늘까지 3선의 김성원 또 송원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해서 현재까지는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데 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슈퍼 여대 야소 상황이어서 5선의 김기현, 나경원 의원 또 4선의 박태출 의원 등도 아직까지는 좀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요일 당장 이제 선출인데 아직까지도 후보로 또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의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월요일 상황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가 선출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회 담장. 네. 이곳 담장이네요. 우리가 있는 스튜디오의 국회. 네, 담장. 맞습니다. 네. 이번 세 번째 이슈픽은요. 취임 1주년을 맞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픽으로 좀 정해봤는데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6월 5일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도 개최했었는데요.
지난 1년 국회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 제가 쭉 이제 과거를 한번 되짚어 봤는데 원구성 때부터 뭐 비상계엄 탄핵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의 시선으로 본 피고하게 되면 네. 우의장에 대한 하게 되면 이제 국회 담장이었거든요. 그 국회 담장 사진이 있는데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달빛을 받으면서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 담을 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긴박하고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었어요. 네, 이 사진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좀 각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 사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을 하고 국회를 경찰이 통제를 하자 이제 우의장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기 위해서 저 담을 넘는 사진이었거든요. 네. 국회의장이 10시 58분에 국회 경내에 진입을 했고요. 네, 밤 10시 58분.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의장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맞서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고요. 네. 또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 가슴속에 좀 다가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을 보면 네.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킨 국회의장으로 평가보고 싶다 이 발언이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현장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킨 국회의장으로 평가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의도 담장안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 있는 국회로 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1년이 지났고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가 또 1년이 남았는데 앞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간 이슈픽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삼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반드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기호 1번 김병기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선의 김병기 의원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의원 투표 80%와 첫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한 결과 김 의원이 과반을 얻으며 사선의 서영교 의원을 제쳤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2016년 문재인 민주당 대표 시절 당시 영입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재임 시절 수석 사무부총장 등을 지내며 신친 이재명계로 분류됐고 22대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을 친명체제로 재편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자신이 선출된 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달란 뜻일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를 진두지휘하게 된 김 원내대표는 추경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야당과 쟁점 법안 처리 협상을 앞두고 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당대표 선출에도 속도를 냅니다.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제 등을 담은 당원 당규를 처리한 가운데 전당대회는 이르면 오는 7월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손솔 최혁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2대 총선 당시 야권 위성정당 소속이던 두 의원의 제명안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참석위원 128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손솔 의원은 진보당 복귀 의사를 밝혔고 최혁진 의원은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민주당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이 명백한 수사권 통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민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데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위원회를 만들어 수사기관 전반을 지휘하고 감시하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민주당은 권력 유지를 위한 수사 통제 장치 만들기가 아니라 공정한 수사 환경을 보장하는 데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18 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증언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과거 국가폭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 미래를 담보하는 약속이고 책임이라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권리를 인정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국회가 5.18 보상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여당표 검찰개혁 시동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정권의 수사기관을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강한 반발을 내놓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국회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고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4개입니다.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공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게 그 핵심 내용인데요. 만약 해당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는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또 중수청은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에 더해서 내란, 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법치 파괴이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실제로 범죄 대응이 느려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는데요.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은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리를 둔 모양새인데요.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 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 쿠데타이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에 다름이 없습니다. 당내에서 전체 합의된 당론도 아니고 법조계, 사회적 합의, 그리고 당내 논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해체한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저는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선 검사들의 대거 사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당내 논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또 야당과의 협의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안이 이번엔 현실화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작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대선 끝나고서는 또 처음 뵙습니다. 선거 전에 두 분 또 모시고서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대선을 치르고 수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오늘이 취임 열흘째가 되는 날인데 현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열흘 동안의 좀 행보 그리고 흐름을 좀 두 분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먼저 정은혜 전 의원께서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고 국민의 숨통이 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 되었죠. 외교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있고 지금 열흘 정도가 되었는데요. 코스피도 상승하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값도 지금은 약간 좀 들썩들썩한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경제 회복 그리고 민생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조심하고 또 우리가 자중하고 더 겸손하게 그리고 또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것들은 또 밀어붙여서 또 네. 경제 개혁, 또 민생 개혁, 법률 개혁까지 모두 다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국민들의 경제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다 이렇게 설명을 네,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인수위 과정도 없이 바로 지금 업무에 들어간 것 치고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모든 것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지금 사실 한 가지 크게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금 긴급히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사실 그 국민들이 그 민주당 정권일 때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것을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안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좀 국민들의 우려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기대라기보다는 그 전 정권에서 겪었던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함과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니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임명을 했습니다. 후보자 추천 의뢰, 후보자 명단 발표에 이어서 특검 임명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인데요. 여당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 그렇게 급했냐. 이렇게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특검에 임명된 3명의 면면과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 정은혜 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를 했던 거는요. 각 특검의 성격과 또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또 정치 중립성을 고려해서 임명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뭐 야당에서는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저는 떳떳하게 특검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정치의 복원, 정의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3인의 특검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임명이 됐는데 이것은 그 열쇠 3개가 동시에 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동안 잠겨져 있었던 방 그리고 덮여져 있었던 진실 그리고 감춰져 있었던 기록을 제대로 열어보겠다. 특히 조은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감사원장 권한 대행이었고요. 과거에 세월호 합동수사 지휘 등 그 주요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준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했고 또 특히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아서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명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지냈고 그리고 그때 연대 초반에 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수사 의혹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 모두가 어떤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뭐 입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고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그런 특검을 진행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진상을 규명할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 우리 당이 내내 거부권 행사를 할 때 이제 많이 그 이유로 들었던 것들, 네. 우리 당이 그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는 그 문제점이 좀 여실히 드러났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금 추천한 그 인사들 중에서 네. 특검이 임명되었는데 지금 동전의 앞뒷면처럼 지금 내란 특검 맡게 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이제 사실은 정치 감사를 무리하게 자행했다라는 지금 비판을 야권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장의 탄핵 공백기 동안에 뭐 이제 이미 종료된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업무마저도 이제 독립성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이 특검을 공정하게 하겠는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의 그 민준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 좌편향의 정점이라고 지금 꼽히고 있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이자 우리법 연구의 핵심 인사죠. 또 해병대원 특검법에 있어서도 또 이 이명현 전 고검부장 이분 조국 라인으로 일명 일컬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그 검찰 개혁에 깊이 관여한 바가 있다. 지금 말하자면 굉장히 좀 정치적인 활동을 보였던 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좀 많이 부각되는 인사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안 모두 사실은 국민적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국민들이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것만큼이나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끊임없이 편파 시비에 설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휘말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인사라고 보입니다. 정치 보복과 공정성에 대한 좀 의문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편 차명재산 논란이 불거졌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결국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본인이 잘 해명했다고 했던 대통령실도 이 사의를 수용을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낙마 사례인데요. 먼저 김혜란 전 대변인 생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낙마네요. 네, 이게 처음 이제 부동산 차명 소유 이 논란에 더해서 나중에 이제 차명 대출 문제까지 밝혀졌죠. 한참 잘 나가는 현직 검사 신분일 때 막 제3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는 것에 막 확인서도 써줬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빌리는 거고 뭐 이런 내용.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서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야 됐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이게 미리 고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보도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인사 검증 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이 이재명 정권이 도덕성이 제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방송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벌써 대통령이 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낙마지만 오히려 저는 이 낙마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서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낙마 사례가 생긴 것은 모든 인사의 검증에 어떤 동일한 잣대가 이제 생겼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낙마를 할 만한 사람도 사실은 과도하게 임명했던 전 정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적 의심이 있을 때 낙마를 통해 배우는 정부 그리고 발전하는 정부가 되기를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런 정부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낙마를 막기 위한 정부가 아니라 낙마를 통해 배우는 정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의 인선 중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또 어떤 쟁점들로 여야가 격돌을 하게 될지 들어볼까요? 네, 여러 논란들이,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하게 지금 보이는 것은 그 정치자금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김민석 그 국무총리 후보자는 예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판결을 받았던 전과가 있습니다. 2002년도, 2008년도 그때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전과의 내용을 보면 그때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총액이 9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그 비슷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불법 정치자금을 예전에 줬다고 그때 유죄 판결에서 인정되었던 그 인사로부터 돈을 또 받았어요. 그 부분 포함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를 받고 7년째 한 푼도 안 갚았다는 겁니다.
이제 말로는 차용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 번도 빌려준 사람이 상환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또 지금 뭐 내가 차용금이라고 얼버무리기만 하고 내가 이걸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환 계획을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차용금이 아니라 불법적인 정치자금, 그 이전에 있었던 일과 동일하게 그 동일한 인물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 것이죠. 네. 그 이외에도 뭐 재산이 지금 2억 1,5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김 후보자 아들이 이렇게 비싼 학비를 들여서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또 우리나라 사립 고등학교 중에 학비가 제일 비싸기로 유명한 청심국제고등학교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들 투성입니다. 본인도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또 이게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가 나서 추징금이 9억이 넘었는데 그 9억 넘는 추징금도 완납하고 또 억대 넘는 돈을 빌렸는데 뭐 상환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애는 이렇게 오랫동안 큰 학비가 드는 이런 유학을 보내고 있고 이런 것들 도대체 많은 소득이 어디서 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이 불법성에 대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이건 뭐 인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낙마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퇴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또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죠.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친북적인 성향이 있고 또 북한에 대한 그 이해의 관점이 이제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이라고 해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북한 체제의 내부 논리와 북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게 뭐 말은 좋은데 결국에는 그 북한 정권을 이제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좀 받아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뭐 본인 그 석사학위 논문에 보면 그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 이런 체제 정당성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뭐 군사 지도자로서 탁월했고 뭐 최고의 지도자였다 이런 식으로 극찬도 해요.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 네, 이러한 접근법과 또 이 학문적인 배경 같은 것이 지금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지금 신임 한국 대통령한테 며칠 동안 축하 인사도 미루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달러 불법 송금한 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을 지금 과연 이런 인사를 했을 때 북한과의 이 관계 때문에 이 한미동맹이 과연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런 엄중한 외교 현실에서 또 균형 있게 이게 될지에 대해서 치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 의혹이 있는 부분 검증해야 할 쟁점을 알려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법과 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페이스북에 1시간 전에 글을 올렸는데요. 본인의 사적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는 누진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세금 추징금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건 자체는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안들이 발생이 된다면, 제기가 된다면 성실히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한 팩트체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법과 비리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개인적인 일들도 있지만 개혁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선진화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가.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과 함께를 하면서 뛰어난 정무 능력과 또한 도덕성적인 또 도덕적 균형 감각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과 국정 운영 능력 모두 다 출중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과거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실 미국 변호사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저와 같은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가게 된 이유가 김민석 그 전 의원님께서 과거에 가시는 걸 보고 저도 저런 선배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싶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미라는 프레임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헌법도 공부하고 싶고 미국 관점에서의 국제관계도 공부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갔는데요.
얼마 전에 그 김민석 후보에게도 누가 뭐 기자분이 그런 질문 하셨더라고요. 뭐 반미 아니냐.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국내, 국외의 국정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어떻습니까? 네, 방금 또 이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과도한 논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국익인 거죠. 실용 외교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어느 나라와 친하냐, 어느 나라와 뭐 관계가 어떠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외교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득이 되는 방향이면 사실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 또한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길게 들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차기 지도부 체제 꾸리기를 분주한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그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원내의 사령탑이 됐는데 이어서 뽑힐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지도부의 과제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정은혜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병기 의원님께서 네. 이제 당선이 되셨고 사실은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존경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외모는 좀 이렇게 강인해 보이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절제된 언어 또 차분하게 분석을 하시는 전략가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국정원 출신으로 정보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정무 감각이나 위기 관리 능력도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뵀을 때는 굉장히 좀 친근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형 기획형 인물이고 야당과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분이다.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네, 강조를 하는 맞습니다. 만큼 그 부분이 좀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도 당선이 되고 나서 말씀을 하셨던 게 상법은 신속하게 하지만 방송법은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은 신속하게 하겠다. 그리고 양당에 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상의를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야당과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첫 어떻게 보면 여당 지도부의 퍼즐이 맞춰진 거죠. 이런 네. 상황에서 국정 운영 팀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은혜 의원께서 이 김병기 새 원내 사령탑에 대해서 전략가적인 명모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그 협치 가능성까지 짚어주셨는데 김혜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국정원 블랙요원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근데 지금 이분이 원내대표 선거 때 일관되게 밀었던 게 내란 종식입니다. 사실 심히 우려되는 점은 이 부분이 이제 정치 보복을 좀 1순위로 놓고 할 것을 좀 우려하고 있죠. 협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다행인 것이고, 지금 국민의 삶을 좌우할 것은 무엇보다 사실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여당과 더불어서 엄청난 권력을 지금 갖게 되었죠. 할 수 있는 거 아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국민의 삶과 이제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 힘을 써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대선에서 국민의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49%. 그런데 일주일 만에 지금 그 여론조사상 국민의 70%가 이재명 정부가 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은 저는 어떤 근거가 나온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뭐 나올 게 없죠. 절실한 희망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일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소수 야당의 당원일 뿐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잘 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쪽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진 송원석, 김상원 의원 양자 구도인데요. 자, 일각에서는 영남대 수도권, 신윤대 친한 이렇게 계파 대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입니다. 네, 지금 당무감사니 의총 취소니 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내대표 선출이 과연 내홍 수습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너무나 달라질 것 같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면 친윤 대 친한 구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김문수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가 강도 높게 점쳐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그 전 대표 측은 주변이 지금 뭐 만류하는 시선들이 많다는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윤, 친한 이런 구도보다는 영남 3선 대 지금 수도권 3선이라고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또 굳이 표현하자면 그 개헌 표결에 들어갔었던 김성원 의원과 그렇네요. 또 그 당시에 국회 그 경내에 있었으면서도 개헌 표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탄핵 반대 당론을 끝까지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네네. 송원석 의원, 이 개혁파 대 수구파 같은 느낌으로 지금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선에서 사실 우리 당은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구파가 원내를 이끌었을 경우에 솔직히 우리 당의 앞날이 막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그 같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21%가 네, 나왔어요. 네. 그 기사 제목에 이러다 당이 소멸할 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자 이런 거 정말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 사실 다행히 재선 의원들이 이제 과거에 뭐 친윤 친한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 섞여 있는 의원들이 다 같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 의원들에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구를 위한 당인지 당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될 것인지 네. 의원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 내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는 건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뭐 추가로 후보가 넣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조경태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들 안 나서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2파전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네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 외부에서 보는 시선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은 그 자동차의 운전대가 고장났는데 그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길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운전대를 고치든 차를 폐차를 하든 차를 바꿔야 하든 그런 철저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그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2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만나게 됐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렇게 좀 조용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은 다르지만 청년으로서 얘기하셨던 그 개혁안 그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9월까지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실시를 하고 또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갑자기 교체된 것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당무감사 및 진상 규명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에서 100% 상향식 공천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대로만 국민의힘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나와 계시는 두 후보님들을 보시면 송원석 의원, 뭐 김성원 의원, 김혜란 대변인은 뭐 친윤대 뭐 친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심이냐 아니냐, 윤심이냐 뭐 친한이냐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수도권이냐 뭐 아니면 뭐 그 지역이냐 뭐 이런 구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국민의힘이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 마지막 기회에 물론 9월에 뭐 아니면 12월에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겠지만 그 선출이 되기 전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 아까 뭐 보여지는 건 얘기도 하셨는데 보여질 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개혁적으로 보이느냐. 그렇다면 기존에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의 세력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바로 개혁으로 보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내에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외부에는 뭐 싸우고 이런 모습은 보이진 않아야겠지만 저는 내부에서는 정말 톡 까놓고 솔직한 대화를 그 의총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당협위원장인가요? 원외위원장들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특정 지역에 특정하게 어떻게 보면 지지 세력이 기반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저는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도 저는 크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차기 지도부 체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드리는 질문은 한 분 한 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혜란 전 대변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요, 국회에서 입법 공방도 본격화가 될 텐데 일례로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놓고도 여야가 지금 신경전 중이잖아요. 야당 측에선 이게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의원들이 한 건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면 정말 이건 너무나 걱정스러운 법입니다. 일단 검찰청을 해체하고 예, 공소청을 만들고 중수청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수사기관 전반을 지휘 감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예 이것을 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 이래서 여수완장 뭐 이렇게 부르는데 수사기관 간의 조정, 감찰, 심의, 징계 요구까지 모든 권력을 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장악하겠다는 건데요.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런 권력을 가지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도 않고 굉장히 위헌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으로 검찰은 사실은 행정부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많은 그 헌법과 헌법 아래에 있는 검찰청법이 그걸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사실은 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이 그 위원 전체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또 정부와 여당이 선택한 인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정 정치 권력이 어떤 수사든지 그 방향을 다 좌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아예 불가능하고 그 반대 세력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뭐 수사를 하고 칼을 겨눌 수 있는 지금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립성과는 멀어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립성도 멀어지지만 또 수사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수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신속성, 효율성 같은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그리고 그 검사라는 그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또 정은혜 의원께 듣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사적인 정치적인 그 중립성이 무너지고 역시 독립성 또한 훼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당은 석 달 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서두르지 않고 야당과 협의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또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속도 조절이나 법안 내용의 수정과 조율 가능성 이거를 지금 열어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하지만 그 검찰개혁 4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 사법 주권의 그 골격을 저는 세우는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동력이 높은 집권 초기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뭐 3개월이라고 하지만 6개월이든 1년이든 저는 집권 초기에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라는 기관에 너무나 과도한 권력이 지금 권한이 가 있고 그리고 견제받지 않은 그 권한에 있어서 또한 남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폭주 기관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민생이라는 노선표가 있는 겁니다. 그 노선표 위에 야당과 시민의 목소리를 조율해가며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적으로 입법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나가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보다는 저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의 정의보다는 저는 공정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뭐 검찰을 견제하고 그 세력을 뭐 중립적이지 않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복원하는 저는 헌법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밀성이 굉장히 요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성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다 함께 토론을 해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심저격 이렇게 마무리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